네, 안녕하세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의 센터장을 지냈었고요. 희망제작소에서도 공공문화센터장을 지냈었습니다. 오늘 교육불평등 해소와 평생학습 기회 보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큰 주제를 50플러스란 키워드에 녹여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흔히들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산술적인 의미에서 이전에 산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만은 아니고 보다 더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17세기 말만 해도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5분의 1 또는 4분의 1가량이 만 1살이 되기 전에 죽었고 절반 정도가 20세가 되기 전에 죽었으며 10분의 1가량만이 6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 세계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또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이제 스티븐 핑커의 지금 다시 개몽이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아이가 위험천만한 생애 첫 해에 살아남는다면 1845년에는 47세까지, 1905년에는 57세까지, 1955년에는 72세까지, 그리고 2011년에는 81세까지 살 것이다. 즉, 생명 연장은 여러 가지 물리력, 질병, 기아, 전쟁, 살인, 사고 이런 것들에 맞서서 인류가 얻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거스 디턴이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분은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에서 계몽주의 시대에 권위에 저항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이성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사람들은 계속 방법을 찾아왔고 그 결과 앞으로 죽음의 힘에 맞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연장의 시대, 100세 시대라는 것이 과연 이런 산술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정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흔히 100세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 흔히 50 플러스 세대에 대한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세대라는 게 단순히 아까 기대 수명의 연장 같은 그런 산술적인 의미가 아닌 조금 더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주로 하는데요. 예전에 고대인들에게 이베리아 반도의 끝, 지브롤터 해협 너머는 세상의 끝, 영어로는 울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헤라클레스의 기둥, 두 기둥을 지나면 대서양으로 넘어가는 해협이 있습니다. 그 해협을 건너면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평평한 세상의 끝을 지나면 바로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 배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었고,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인식의 한계, 세상의 끝의 한계가 바로 울트라라고 하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항해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고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의 개척, 그리고 지리상의 발견을 이루어냅니다. 단순히 지리상의 발견만이 아니고 인류의 인식의 한계를 계속 넓혀왔습니다. 그것이 인류의 문명을 이렇게까지 확대해온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지리상의 발견으로 인류의 인식의 한계는 이런 물리적 환경을 넘어서 가시우주의 범위까지 확장되었고, 과거로, 시간적인 과거로 따지면 138억 년 이전의 우주의 태초까지도 인식을 확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계의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전에 고대의 그 단순한 삶의 패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삶의 패턴은 결국 어떤 생물학적 한계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50 플러스가 플러스 울트라가 아니고 넌 플러스 울트라, 더 세상의 끝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제한이나 한계, 경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플러스 울트라, 우리말로 하면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한계보다 한 발 더 나아가라. 영어를 그대로 표현하면 보다 더 멀리 나아가라. 50 플러스가 처한 여러 가지 조기 퇴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한계로서 우리를 인류의 생활 사이클을 경계짓는 의미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다 더 멀리 나아가라. 그래서 50 플러스가 플러스 울트라, 플러스 50.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스스로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걸 요새 빅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트렌디한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이라는 것들을 어떤 기대 수명의 그 인류 자체만으로 생각해 보는 걸 넘어서서 생명 전체로 좀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요? 과연 생명은 그다음에 기대 수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생명체는 출산 후 생명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유류는 보통 어떤 대부분의 포유류가 평생 10억 회의 심장 박동수를 기록하고 자기 생애를 마친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따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분당 10억 회인데 따찌의 생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서 분당 900번. 그리고 저 친구는 매일 쉼없이 먹이를 섭취해서 그 영양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분당, 그리고 인류보다 12배 빠른 속도로 심장이 뛰어서 10억 회 정도의 그 심장 박동수를 기록하면 자기 생애를 마치는, 그게 대부분의 생명, 포유류의 심장을 가진 포유류의 생명이라고 하고요. 인간은 이와 다르게 한 20억 회의 심장 박동을 기록한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대체로 20억 회의 평균이라는 것도 한 50대까지가 20억 회를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100세 시대라고 하면 더 많은 박동수를 기록하게 되겠죠. 흔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생물이, 특히 포유류는 생식 능력이 사라진 후에는 자기 생을 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연어, 장어 이런 것들은 자기가 알에서 태어나서 대양을 항해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은 이후에 자기 생을 다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을 낳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기의 자손 종족을 퍼뜨리고 종을 번식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생의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생을 마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생물이 그러한데 이거하고 좀 다르게 생식 능력이 사라진 후에도 생을 연장하는 포유류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범고래와 들쇠고래, 그리고 인류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흔히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물들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문명을 이루어낸 데는 어떤 할머니 효과라는 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할머니 효과냐? 대부분의 수렵 채집 시기에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냥을 가게 되거나 굉장히 위험한 그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험한 업무에 미션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여성들은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 채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위험에 덜 노출되기 때문에 현대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성들이 남성보다 수명이 좀 더 많습니다. 깁니다. 그런데 물론 또 이제 여성들은 남성처럼 사냥을 같이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노인이 되면 그 종족 내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 다들
사냥을 나가거나 식량 채집을 나가거나 했을 때 남아서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하는 돌봄 노동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그 기대 수명이 다들 평균적으로는 짧았지만 60, 70, 80세에 이르는 노인들도 있었을 테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한 세기 동안에 자기 생애 동안에 지혜 얻었던 것들을 손주들한테 보다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그게 말이든 글이든 방식으로 인류 문명을 이루어가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할머니 효과라고 얘기가 됩니다. 즉 50대라고 하는 생애 전투에서 벗어나 있는 노화에 들어선 할머니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 50 플러스 이상의 시간들을 활용해서 우리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기초가 됐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생태, 환경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은 생명의 주기를 번식기와 번식 후기 이렇게 나누십니다. 번식기라고 하면 아까 다른 여타의 생물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자기의 생을 다해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한 활동, 그것을 번식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번식 후기는 그 번식기가 끝난 이후에도 인류에게 보장되어 있는 나머지 여명을 번식 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식기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이를테면 출생부터 애들 키워서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하는 우리가 자기가 생애 동안 직업을 가지면서 얼굴 벌어서 가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그러한 삶. 번식기의 삶은 자식을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번식 후기는 그러한 미션이 끝난 이후에 번식 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한 책에 하는 주된 주장인데요. 이분의 얘기는 인류가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 이전에는 65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한 10년 남짓 사시다가 노후를 즐기시다가 생을 다하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100세 시대에는 그렇게 살기에는 그 나머지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 길게 남아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은퇴가 너무 빨라져서 40대부터 은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5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 한 가지 일만 하다가 갈 순 없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야 불과 10년 전만 해도 65세까지 한 직장에서 평생 직장으로 살다가 은퇴의 삶을 잠시 한 10년 정도 즐기다가 한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지금은 이제 뉴노멀의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반감기가 짧아져서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20대나 30대에 얻었던 지식이 그리고 교육이 60대 이후에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육, 다른 뭔가를 학습하지 않으면 적응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사회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쉬고 노년을 즐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짧게 생각만 해봐도 대학을 졸업하고 30대에 취직을 한다고 하면 50대까지 아니 길게 잡아서 60대까지 30년을 살았는데 그 이후에도 아직도 20년에서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번식기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의 그 분량만큼의 삶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삶을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서 보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100세 시대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전에는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잘 즐기고 보내고 죽음에 임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 시간이 너무 늘어서 그전에 그저 시간을 연장하는, 더 오래 사는 그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건강하게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견뎌낼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체력이 쇠퇴하고 그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병을 얻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었는데 지금은 80대, 70대, 80대에도 굉장히 건강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명 자체가 한 10년 이상 늘어났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연장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이 삶을 관리하는 미션, 임무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물론 의료적인 조건들도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런 징후가 두드러지는 게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생명표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보통 수명이 늘어났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났다 할 때는 기대 수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맨 마지막에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기대 수명, 기대 여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건강 수명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것은 죽기 전까지 몇 살까지 가장 장애가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를테면 병원 신세를 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요. 한국인의 건강 수명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체로 2019년에 73.1세. 그죠? 그래서 기대 수명은 83.3세로 나옵니다. 그 두 개의 간극을 보면 한 10년, 평균 10년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 한 10년 정도는 건강을 잃고 병원에 신세를 지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특이하게 지도를 보시면 대도시일수록 좀 수명이 늘어나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표는 이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이런 것들이 소득분위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간격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보다 일찍 병원 신세를 지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에 전체적인 나이 100세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주로 생명과 건강, 기대 수명 위주로 전체적으로 살펴왔다고 하면 우리가 그 100세 시대 자기의 직장에서 은퇴한 그 이후 세대, 50 플러스 이후 세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100세 시대라고 하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50 플러스 세대들의 특성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희망제작소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건데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50대 후반부터 노년기로 대부분이 진입한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를테면 노년기라는 인식은 이전에 직선적인 3단계 삶으로 했을 때 아니면 2단계 번식 후기, 번식기가 끝났을 때부터 자신이 노년기라고 진입한다고 인식하는 거고요. 이 은퇴라는 생애 사건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스스로는 이른 시기라고 다들 판단을 하는 겁니다. 92.2%가. 왜냐하면 체력도 건강하고 사지가 멀쩡하고 일할 수 있고 생각도 사고력도 튼튼합니다. 그래서 일하려는 욕구는 대단히 높으나 실제로 일을 하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실제 일을 찾기가 힘든 처지에 다들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이 서서히 사실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65세에 은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책이 수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50대에 조기 은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사실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65세까지가 고용시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실업자 정책이라든지 다시 재교육을 받거든지 직업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이를테면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핵심은 바로 잘 교육시켜서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65세가 지나면 그 이후로는 이분들이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내게 할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들이 뭘 배워서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가 심심하지 않게 이러저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 좀 나이에 맞는, 연령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이 주로 사회 복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50세부터 65세는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기 은퇴해서 고용시장으로 복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 역량으로는 고용시장에서 쓸만한 역량들을 다 최대한 발휘를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주 고령자가 돼서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되기도 어려운 이런 이중적인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쪽은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다른 어떤 활동으로 연계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체력적으로도 고령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라고 해도 어르신 일자리라고 해서 조금 소박한 정도의 어린 학교에서 건널목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 위주로 일자리를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대에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인원도 많지만 전문적인 역량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히 학력도 이 세대가 가장 고학력군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대부분이 대졸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수한 처지가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어떤 50% 정책의 어떤 수혜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수혜를 통해서 교육받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이 다시 활동적으로 어떻게 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환원을 할 수 있는 활동력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결국에 그런 이중성을 어떻게 잘 발현해 줄 수 있을 것인가의 정책 지원의 방향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50+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흔히 이제 50+, 우리 50대에 접어들면 중년, 신중년이라고도 요새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굉장히 좀 아름다운 말이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꼰대라는 말입니다. 그건 자기 자식들에게 듣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 자기 고집만 많이 부리시는 분들을 대체로 50대 이후에 꼰대라는 말로 힐난합니다. 그래서 이 꼰대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일 텐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가 은퇴를 했더라도, 은퇴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걸로 이 세대를, 이 나이 또래의 연령 세대를 특징 짓고 맙니다. 근데 왜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까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뇌과학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3번의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뇌가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유아 때,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유아 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뇌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형태로 네트워크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걸 커넥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대학을 거치고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3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이 복잡함, 다양성이 하나하나 가지치가 되면서 중요한 부분을 남기는 형태로, 이를테면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국도라고 친다고 하면 점점 자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 20년, 30년 자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다 보면 뇌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대 저는 굉장히 중견의 그 간부 사원이 될 테고요.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능숙합니다. 왜? 그 뇌 자체가 그렇게 자기 맡은 업무, 생각, 거기에 집중되게 되어 있고 신경 네트워크 자체가 굉장한 고속도로, 처리 속도가 빠른 방식으로 배열이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렸을 때 복잡함, 다양성은 확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리소스, 자원을 갖고 있는데 뇌가 한 20%에서 25% 정도의 우리 신체 자원을 소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네트워크, 모든 복잡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복잡성은 줄이고, 그걸 이제 여기서는 우리의 삶이 압축과 견고화를 겪는다고 하는데 복잡성을 줄여서 압축되고 대신에 자기의 능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 분야를 은퇴하고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를 난관에 부딪히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하던 것, 자기 업무, 자기 사고방식,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킹, 소통 이런 것들에서는 잘할지 모르는데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꼭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뇌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굴러가게 돼서 보통 그렇게 짜증들을 많이 내시죠. 저 사람 왜 저래? 특히 아이들이 그런 대사를 많이 하죠. 우리 아버지 왜 저래? 그런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그걸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괴리가 그 20대의 다양성, 그것과 그 50대, 60대의 이 견고함, 능숙함이 부딪히게 되는데 다양성과 이 능숙함이 부딪히면 서로 소통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가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의 책인 것 같은데,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뇌과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상식들을 좀 정리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이제 오래된 상식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니라고 다 결판이 나긴 했지만, 사람은 자기 가진 뇌의 한 10% 정도만 사용하고 죽는다. 다 절대 쓸 수 없다. 이런 신화도 있었고요. 최근에 얼마 전까지죠. 칼 세이건의 에덴의 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예전에 이제 퓰리처상도 수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뇌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에 대해서 우리 손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형계 심피질,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 그래서 동물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대뇌 심피질이 많아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하고 파충류의 애들은 이런 판단은 없이 동물적인 즉흥적인 그런 반응만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삼위일체 뇌 가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시스템 1, 시스템 2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런 것들은 이전에 이제 얘기들인데 이것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좀 더 알게 되면서 극복되기 시작한 게 뇌가 그렇게 따로따로 발전을 하거나 따로따로 진화하거나 그리고 각 부분들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뇌라는 것 하나 자체가 수상돌기와 축삭, 시냅스가 한 1280억 개죠. 손해까지 포함해서 개별 신경세포가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뇌 배선이라고 와이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하나로 다
통째로 굴러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아니면 진화도 단계적으로 해왔다는 방식들은 조금 이제 극복되어야 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직도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우리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식의 이전의 지식에 근거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 아까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이걸 아까 제가 인류의 뇌의 리소스라고 얘기하는 걸 이분은 신체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예산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공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감할 때 우리 뇌는 그러니까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과 소통할 때 남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지 이런 것들이 사소한 여러 가지 말이든 표정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생자로 매번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예측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과 소통하는 사람과 사이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예측하는 그게 좀 편해지겠죠. 미리 알던 것도 있고 예측도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신체 예산이라고 하는 리소스를 좀 적게 투자할 수 있다.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잘 모르는 타인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공감하기가 더 어렵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신체 예산이 들어가서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우리가 50% 세대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될 것이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요새 뭐 항상 뭐 정치 쪽도 그렇고 언론 쪽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달라 보이거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왜 공감하지 못하는지, 그죠? 그런 공감을 막 시도하는 것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을 막 처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기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편한 사람들하고만 비용이 덜 들고 자기의 기존 믿음을 계속 강화해주는 뉴스만 보고, 그런 또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하고만 모임을 가지고, 이른바 에코챔버라고 해서 이제 막 소리가 울리는 거죠. 이 동호 반복을 하는 거죠. 막 내용은 변주돼서 다 다른 거지만 핵심적으로는 같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만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계속 지내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평생 그렇게 지내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따르는 불편함과 신진대사 병이 이제 줄어드니까 편하긴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배울 확률 역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 30년, 40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런 변화를 도모하는 것에는 이런 식의 방식이 장애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직한 태도, 고정된 습관은 변화에 대한 요구나 기회가 제한된 직선 형태의 3단계 삶에서는 효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태어나서 직장을 다니고 노년을 보내고 이럴 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단계 삶을 살아야 하는 100세 인생에서, 100세 시대에서는 이런 강직한 태도는 오히려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고, 젊게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특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니오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니오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유지하며 유연성과 적응성을 갖고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 삶을 50+ 이후에 추구하면 좀 더 정수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뇌과학 얘기를 쭉 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신경가소성, 이 얘기는 이전에 부분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대체로의 상식이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다. 청소년 시기가 지나면
나 이제 공부할 시간도 없고 뇌도 줄어들어 굳어서 더 뭐 할 수가 없어. 그 시기가 지나면 이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뭐 좌뇌가 어떻고 우뇌가 어떻고 각각 기능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신경 가속성과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예전에 이제 올리베 섹스라고 그 신경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생명의 섬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맹인들이 많은 섬에 가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맹인들은 우리는 그렇죠. 맹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자죠. 시각장애자들을 예전에는 주로 시각을 회복하기 위한, 시각을 대체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 섬에 갔더니 그 원시 부족은 굉장히 유전적인 어떤 영향 때문인지 하여간 이게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들은 물론 이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대우도 이렇게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만 가장 주목되는 거는 시각적인 시각적인 교육, 그걸 회복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각 대신에 청각은 멀쩡하니까요. 청각을 활용해서, 촉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우리 뇌가 각자 역할이 맡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각은 시각신경, 시신경, 청각은 청각신경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여전히 시신경에 대한 집착들을 교육과정에서 많이 집착을 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청각에 대한, 그러니까 시신경이 내가 눈이 없으니까 눈을 보지를 못하니까 사용하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청각을 위한 기능으로 대체되고 청각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촉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식으로 역할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더 들어갈 것은 없고 무슨 얘기냐면 이전의 상식을 버리시고 예전에는 공부해야 할 시기가 따로 있고 그죠? 그런 고정된 패턴을 버리시고 오히려 계속적인 학습을 하면 뇌는 새로운 다양성도 획득하고 새로운 학습의 방식들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방식을 그냥 책을 들여다보는 방식 말고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암묵적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우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한번 자전거 타는 걸 배우면 그건 죽기 전까지 절대 잃어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활자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신체하고 같이 결합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이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자기 몸에 체화할 수 있는데 대신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쇠퇴할 테니까 그걸 몸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암묵적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새롭게 공부를 하면, 학습을 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물론 이런 변명이죠. 그걸 어디 쓰겠어? 이런 것 첫 번째 변명이라면 두 번째는 아이고 나이 들어서 공부가 되겠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50 플러스 세대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 있는데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도전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뇌의 신경 가속성이라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습이라든지 자신을 조금 더 잘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50 플러스들의 활동이 아까 사회복지 쪽 개념으로 해서 이제 복지관 이런 데서 계시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내는 방식의 교육이나 프로그램과 달리 50 플러스 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될까? 핵심적으로는 일자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의 의미가 사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분들에게는 일자리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기여 부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헤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인정투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람에게 일자리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여만이 아니고 그 사회에서 자신에게, 그죠? 그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그 인정을 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인정투쟁, 내가 이 사회에서 아니면 자기 커뮤니티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아니면 가족에게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50대가 돼서 은퇴를 하고 나면 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요새는 또 연금 공무원들은 또 그렇고 또 연금 생활자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이제 산에 주로 많이 가죠.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등산을 뭐 1년이든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자꾸 우울해지고 생에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적인 네트워크가 끊어지고 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사회의, 공동체의 인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용시장에 특별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아니면 기존에 자기 걸로 해서 고용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직장을 다니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혼자 스스로 가족에게서든 커뮤니티에서든 사회로부터든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산, 첫 번째 50대까지 이르는 과정, 60대까지 이르는 과정에서는 아까 번식기의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산에서는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나란히 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인정투쟁에는 기존의 고용시장으로 돌아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기존의 방식의 일자리 말고 다른 방식의 일자리도 가능하다. 근데 그 일자리의 성격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활동 자체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가능한 게 50+의 일자리 이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50+ 세대의 일자리는 지역 커뮤니티 공헌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임스빌 이야기라고 하는 르포르타주인데요. 이게 미국 기자가 1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미국의 어떤 소도시인데 그 소도시가 GM 자동차 공장의 부품회사가 있던, 그리고 그 회사로 인해서 이제 막 성장해서 인구도 많아지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GM이 굉장히 여러 경쟁자한테 직면해서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막 구조조정도 하고 하면서 이 마을에서 갑자기 GM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울산 같은 데서 현대자동차가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량 시접이 일어난 거죠.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조선업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상황을 들어가서 인터뷰하고 뭐 정치인, 주민, 뭐 기업가 쫙 해서 그 모든 과정을 이 책에 다시 녹여놨는데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 제가 이 책에서 관심을 가졌던 거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50+가 어떤 자기 활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면 사실은 노동의 이동성이 가장
잘 보장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이를테면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 하다가 갑자기 회계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이런 그런 성공적인 전업의 과정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기자가 실제 그러니까 이 지역 사회 자체가 이제 붕괴됐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거기서 실업자들을 위해서 그쪽에 대학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업교육이죠. 다른 직장을 알선하기 위한 전업교육도 시키고 한 2년짜리 그 등록금들을 무료로 해서 해주기도 하고 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과연 이제 그 효과가 어느 만큼 있었을까를 확인해 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재교육이 구직에 도움이 되었을까? 그리고 대학까지 가서 새로운 이렇게 조금 새로운 걸 배우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좀 기식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더 배워서 이제 대학 학위를 따서 새로운 직장에 갔을 때 급여 수준이 좀 늘어났을까 이전보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고서를 여기서 치러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50+나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이 기존의 노동시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려고 하는 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특히 이제 대기업에 있던 분들이 중소기업으로 자기역량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그런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이죠. 여기도 기존의 이제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전직이 가능할까? 그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산 투여가 어느 만큼이나 효과가 있었을까 하고 살펴봤더니 그렇게 많이 효율적이진 않더라. 이 말을 여기다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할 거냐? 같이 자기의 인적투쟁, 인적투쟁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를테면 아까 제가 50+ 세대의 특성이 굉장히 능숙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능숙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한 그 고용시장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그 이외의 형태로 사회적인 아니면 조그맣게 자기 동네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방식으로 이 자원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로버트 포트넘이라는 분이 나홀로 볼링 이란 책에서 여기서 책의 내용은 사실 그런 거죠. 이제 미국 사회가 예전에는 대단히 타운홀 미팅이든 이렇게 다양한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연계, 사회적 네트워크들이 활발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심지어는 짝을 지어서 그죠? 기본 짝을 지어서 쳐야 되는 볼링조차도 혼자 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단적으로 사회적 연계의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함께 일하기를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그것은 맨 밑에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광범위한 형태로 스스로 어떤 역량을 가진 은퇴자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집 산에 다니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게 깊이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꼭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산을 혼자 가던 산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남을 꼭 위해서, 이타심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죠.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되 남하고 같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공감을 같이 하면서 뭔가 활동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어떤 그 얇은 사회적인 연계의 어떤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올바르게 이해된 자기 이익,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어떤 산술적으로 해서 이거 하면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될 거야 하는 그 직접적인 이익 말고 광범위하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주변 사람들과 광범위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다양한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것이 자기한테 어떻게 이익이 될 건지 장기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사회적 자본에 자기네 역량, 자기 남는 시간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이 백세 인생에서 저자는 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트워크와 인간관계는 생산자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생산자산의 형성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서로 강한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들과 일에 기반을 둔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비슷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개발할 때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포시란 서로 신뢰하고 가르치고 돕고 소개해주고 소중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된 직업적인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말한다.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에서는 깜부란 얘기도 나와 있었죠. 여기는 포시란 형태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러한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50플러스 이후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거죠. 뉴 노멀의 시대,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그럼 이후의 일자리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50 플러스 세대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살아가는데 그 일자리 형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톰 소요 효과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50대까지 번식기, 자식들을 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대체로 의무 노동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만, 정말로 하고 싶은 일과 직업,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직업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고 이제 경제적 소득, 가족을 위한 삶을 위해서 의무적인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빨리 은퇴하고 싶고, 은퇴하면 빨리 이제 놀아야지, 여행 많이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조차 은퇴를 빨리 하고 나면, 조기 은퇴를 하고 나면, 한 1년 열심히 놀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이게 고작 1년, 2년밖에 안 가고 너무 심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눈뜨기가 무서워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니면 이제 막 집안에서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톰 소요 효과라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드라마도 나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거죠. 이제 어머니가 톰 소요라는 장난꾸러기한테 벽에 바깥에 담장을 페인트로 칠해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하기 싫은데 어머니가 시키니까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데 진짜 동네 친구가 지나가니까 갑자기 이게 억지로 하던 의무노동을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야 나도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아니야 싫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억지로 시켜주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돈까지 받고 이 일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무노동에서 벗어나서 일을 재미있게 하는 자발적인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제 톰 소요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50 플러스 세대에게도 앞으로 50대 은퇴하기 전까지의 직장이 그런 의무적이고 억지로 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삶은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방향을 잡고 일자리를 잡고 활동의 기반을 잡아라. 대신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효과가 결국 커뮤니티와 결합되고 커뮤니티의 공헌과 긴밀히 결합돼서 어느 순간에 이타적으로 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의 유형도 계속 바뀔 텐데요. 요새 이제 특히나 젊은 층, 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서 플랫폼 노동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싸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50 플러스 세대에게 있어서의 어떤 긱 플랫폼 노동, 긱 노동, 긱워크라는 건 원래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재즈 밴드에서 각자 뭐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뭐 기타를 잘 치는 사람, 베이스 잘 치는 사람 이런 분들한테 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 재즈 밴드는 사실 뭐 딱 구성원들이 락 밴드처럼 꽉 짜여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드나든 게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공연을 위해서 어떤 자기 구성원들을 야 이번에 같이 할래?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는 방식을 긱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을 주로 긱 워크라고 하죠. 이게 젊은 층한테 가면 굉장히 노동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플랫폼 노동으로 전화가 되는데 이게 50 플러스 세대에 오면 그 50 플러스 세대의 일의 유형은 전일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풀타임 잡을 원하는 50 플러스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적어도 2, 3일 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50 플러스 세대에게는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그 시간 동안, 특정한 시간 동안 이렇게 주는 거죠. 그게 뭐 상업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으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역에 공헌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도 결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기가 새로운 기존의 일자리에서 가졌던 기량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면 그 배운 걸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해 가면서 이렇게 능력을 좀 더 발달시켜가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재밌어 하는 일들을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같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막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가 있고, 기획워크가 될 수가 있고, 그 활동 자체가 사회의 지역 커뮤니티에 공헌하는 활동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다. 긴밀히 결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일자리 유형 중에, 커뮤니티하고 결합하는 유형 중에는, 이런 장소 만들기, 메이크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장소 만들기를 통한 사실 인프라 강화하는데 이제 같이 하는 자기 전문성을 발휘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광범위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벌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결국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의 역량을 같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야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것들도 가능하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히 이 책에서 좀 주목되어야 할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사례이기도 하는데 절망의 죽음이라는 아까 맨 도입부에 앵거스 디턴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2015년에 받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절망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흔히 살인, 자살 이런 식으로 죽음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의 유형을 절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급격한 변화나 그다음에 조기 은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기 은퇴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고립이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1인 가구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소극적으로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테면 매일 술을 드신다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죽음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특히나 여기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의 백인의 중산층에서 그런 죽음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립된 상황에 처한 중산층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회 문제가 되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는 1인 가구,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발견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각자 전문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50 플러스 이후의 삶의 방향성 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자본, 우리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남의 삶의 여명들을 한 2, 3년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일자리 모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고, 뭐, 지자체에서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대가가 크고, 작고, 경력을 활용하거나, 단순 일자리거나 하는 방식의 다양한 일자리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강조했듯이,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네트워크와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든든한 연결망이 없이는 그냥 정부에서 예산 주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고 일자리 만들었다가 이 예산이 사라지는 순간 그 네트워크도 일자리도 다 사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일자리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고 거기에 자기 역량, 이전까지 가졌던 역량, 새로 배웠던 역량 이런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 이것들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일자리 이용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들이 마중물이 돼서 좀 더 이렇게 그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뭐 그런 일자리의 유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에코짐이라는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짐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장에서 헬스를 열심히 하시다가 헬스만 하기 뭐하니까 이제 지역사회를 러닝하는, 조깅하는 방식의 활동으로 전환을 합니다. 전환을 해서 각자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다가 그 회원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뭘 다치셔가지고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이 넓으니까 뭐 혼자 다쳐서 집에 고립되어 있으면 장보기도 힘들고 특히 1인 가구는 그런 게 어려워지니까 그 사람을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점점 확장이 돼서 최초에는 우연히 그 회원을 돕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다가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정말 회원 말고도 좀 어려운 사람들이 혼자 뭔가 특히 이제 고령의 노인들 같이 장보기가 힘들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활동의 폭을 넓힌 거예요. 그게 이제 에코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특정 주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처럼 여겨지고 해서 언론에도 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에서 그 굉장히 모델이 좋은데 우리도 그 모델을 우리가 좀 가져가서 좀 활용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여기에 회원들이 그걸 반대를 했답니다. 그분들 주장은 이거예요. 이건 특별한 어떤 브랜드나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왔던 네트워크, 그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자본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뭘 얹어서든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게 무슨 브랜드처럼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처럼 이식해서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말씀드리는 유형들도 다 그런 것들이죠. 그린폴은 노인들과 청년들이 특히 우리 50 플러스 같이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이 녹색 일자리, 가드닝이든 여러 다양한 방식의 녹색 일자리를 연계해서 같이 소통하는 세대 공감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버튼파크, 커테일 농장, 그 다음에 이익을 주는 애완동물, 이거는 이제 도시농업과 연관된 것이고요. 어린이 자연운동은 어린이들이 집에 머물지 않게 공원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공감 일자리로서는 링크에이지, 이프렌딩, 경험 분단, 실버 라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인과 청년들이 같이 그러니까 청년들은 노인들로부터 경험을 50 플러스 전문가들로부터 경험과 식견을 얻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은 자기의 딱딱해진 아까 얘기했던 압축된 뇌에서 청년들로부터, 젊은이들로부터 좀 더 다양하고 말랑말랑한 삶의 방식, 사고의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노년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거창하게 울트라 플러스 이런 논 울트라 플러스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50 플러스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삶의 절벽, 세상의 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책감, 가족으로부터의 고립, 컴퓨터, 사회로부터의 고립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생각해서 다른 어떤 도전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상식들이 도전을 하지 않게 하는 핑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배워서 뭐 하겠냐, 실제로 어디에 쓸 거야, 그걸 다양한 것들로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말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큰 것이 아니고, 플러스 울트라라는 것은 한 발만 더, 그죠? 자기의 인식의 한계를 규정 짓지 말고, 50 플러스라는 이 연령이 자기 인생에서의 어떤 낭떠러지나 그런 한계로서 인식되지 않도록 한 발만 더 용기를 갖고 디드시면 거기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인류가 대항해 시대에서 뭔가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듯이 인생에서도 이런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